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부권 행사자 이론에 대해서 강의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 과연 거부권 행사자의 수의 증가가 입법 생산성 또는 입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입법 생산성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기는 없고, 정치 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초다수 결제를 사용할 때, 그리고 다수 결제를 사용할 때 중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회제 연합정부에서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증가할 때 입법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설명할게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의 수의 증가로 했는데, 어, 의회제 연합정부에서 이 연합정부에 참가한 정당의 수가 증가할 때 입법 생산성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분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정부에 참가한 모든 정당들이 서로 동의할 때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연합정부에 참가한 모든 정당들은 모두 거부권 행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달리 얘기하면 연합정부에 참가한 모든 정당들이 거부권 행사자니까 연합정부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죠.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만장일치 제도에서 거부권 행사자의 수의 증가가 입법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자 수가 증가하는데 어떤 거부권 행사자가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입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매우 입장이 다른 거부권 행사자가 새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 입장과 비슷한 그런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 3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한 명을 영입을 했어요. 여러분 팀에. 근데 그 팀에 영입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매우 입장이 다른 사람이 영입되는 경우하고, 여러분들 팀원과 매우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 영입되는 거하고, 나중에 추가로 영입된 한 명, 즉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이제 4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는가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전혀 달라지겠죠.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과 또는 기존 팀원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추가되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거부권 행사자 이론은 그와 같은 생각을 이제 반영을 하겠죠. 예,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과 입장이 다를 경우에 그리고 또는 비슷한 사람이 추가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A의 경우는 현 상황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거부권 행사자가 영입되는지 또는 추가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지금 현행법, 현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또 중요해요. 네,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그런 집단에서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기존 팀원과 입장이
다른 사람 또는 비슷한 사람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직관적으로 또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지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이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과 다른가 아니면은 비슷한가의 그 여부를 떠나서 현 상황이 이런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중액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죠. 훨씬 이제는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어떤 이론 또는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직관적인 사고 또는 뭐 상식적인 사고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인 사고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해요. 지금 이 예가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 플러스 현 상황의 위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직관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씩 결론을 우리가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이 또 중요하고 입장 두 번째는 현행법의 위치 또는 현행 상태의 위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 상황 또는 현행법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럴 경우 현 상황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에는 현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지난 시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현 상황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 이제 플러스 두 번째 변수죠. 중액 안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A는 현행법의 위치와 관련되고 이제 A-1은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액 안에 그래서 일단 A의 사례는 뭐냐면 지금 이게 중액이죠. 이게 중액인데 현 상황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중액 안에. 그러니까 이 현 상황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A, B, C라는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 우리가 그려보면 이 현행 상태를 통과하는 비차별 곡선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려워요. 마우스라서. 그러면은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동의할 때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세 거부권 행사자가 서로 동의해야 되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 세 원이 겹치는 영역이 있을 때만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이처럼 현행법이 중액 안에 있을 때는 이 세 거부권 행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영역, 즉 세 원이 교차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액 안에 있는 현행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어요. D라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그러면 이 현행법을 또 통과하는 이렇게 D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차별 곡선을 그려야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4개의 원이 교차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4개의 원이 교차하는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A와 B의 비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원이 교차하는 영역이고, 이것도 두 개. 그 다음에 기존에 이거는 세 명의 거부권 행사자가 있었을 때는 여기가 두 개였는데, 이제는 이 영역하고 그 다음에 D라는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나뭇잎삭 이 모양하고 이 원이 교차하는 영역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영역은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영역이죠. 네 개의 원이 모두 교차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중액의 크기부터 살펴보면 중액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다 지우면 D가 여기 있으니까 기존 중액 안에 흡수되어 버려요. 이걸 이제 병합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 사이에 온건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면 그러면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거부권 행사자들이 형성한 중액,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이죠. 이들이 형성한 중액 안에 온건한 거부권 행사자 입장, 이 D죠. 이게 흡수돼 버려요. 또는 병합돼 버려요. 이걸 그냥 병합 규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급진적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D에 비해서 더 D가 가장 온건하죠. 상대적으로 한 중앙에 있으니까 A하고 B하고 C는 D에 비해서 더 멀리 있죠. 그래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보다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 입장은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형성시킨 이 중액 안에 흡수되어 버려요. 이걸 이제 병합 규칙 또는 흡수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중액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형성시킨 이 중액, 이게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어도 이 중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액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승리집합은 추가하기 전에는 두 개의 원이 겹치는 그런 영역은 존재했으나 그 두 개의 원만 겹쳐서는 그 승리집합이 될 수가 없죠. 세 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자 D가 출현했을 때 이제는 네 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 거죠. 네 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하기 전에는 이제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집합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는 이제 네 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공집합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액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어차피 기존 상태가 중액 안에 있으니까 기존 상태를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액의 크기 역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 상태 또는 뭐 기존 법을 바꾸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액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는 승리집합
모두 추구하기 전후 공집합, 승리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예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급진적인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는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좀 표현이 적합하진 않은데 굉장히 개성이 강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좀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들이죠. D에 비해서 유권자가 아니라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정당 또는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의사결정자들이죠. D에 비해서. 그리고 기존 법 또는 현행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현행 상태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현행 상태를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현행 상태가 이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SQ가. 그러면 이 현행 상태는 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A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B하고 C가 반대하고 B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A하고 C가 반대하고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A하고 B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현행법은 지금 안정적으로 여기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입장이 선명한 사람들도 바꾸기 어려운데 이처럼 온건한 사람이 이 사이에 추가된다고 해서 현행법을 바꿀 수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 급진적인 또는 선명한 입장을 취하는 거부권 행사자들도 바꾸기 어려운 현행법을 D가 추가된다고 해서 바꾸기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어도 현행법의 변화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의 새 거부권 행사자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현행법이었는데 한 명이 온건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된다고 해도 이 현행법을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이게 지금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경우죠.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스킵하고 바로 이걸로 넘어가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 상황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만든 중액 안에 현 상황이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전과는 달리 A-2 이 경우는 뭐냐면 중액 밖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된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보다 더 우측 상단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진보 보수 2차원적인 2차원적인 정책 두 번째 차원에서 진보 보수가 이렇게 있고 또 첫 번째 차원에서 진보 보수가 있으면 D라는 정당은 이 1차원과 2차원 모두 보수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B는 1차원과 2차원 모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미 현행법이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중액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면 이제 중액의 크기는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병합되는 게 아니죠. 이전에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중액 안에 포함된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는 중액 바깥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액의 크기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얘기는 현행 상태를 바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액의 크기가 늘어나면 현행 상태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현행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중액이 크게 늘어나니까 현행 상태가 이 안에 포함될 확률이 증가하겠죠. 이 경우에는 현행 상태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중액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슈에 따라서 뭐 현행 상태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어디인지 모르죠. 이거는 이제 이 중액 안에 있는 한 사례를 보여준 건데 수없이 많은 법안이 있고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 상태는 이 공간 어디에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액의 크기가 크면 현행 상태가 이 중액 안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현행 상태를 바꿀 확률은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이 현행 상태가 중액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사례는 중액 안에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 현행법은 바꿀 수 없는 사례죠. 근데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 사이에서도 바꿀 수 없는 현행법이니까 새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돼서 중액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은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도 바꿀 수 없는 현행법이고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돼서 중액의 크기가 늘어나지만 기존에도 이미 바꿀 수 없는 현행법이었죠. 그래서 중액의 크기는 증가한다.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승리집합은 추가하기 전에는 세 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데 그 세 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이 없었죠. 그 다음에 새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을 때 이제 네 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전에 사례 살펴봤지만 이 영역에는 이 영역은 중에서도 조그만 이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세 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이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 요거는 두 개의 원이 겹치죠. 그리고 색깔, 요거는 세 개의 영역이 겹치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영역, 요 영역은 두 개의 원이 겹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도 두 개의 영역 따져보면은 몇 개의 원이 겹치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두 개의 영역이죠. 그래서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돼서 이제 4명의 거부권 행사자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원이 겹쳐야 되는데 4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은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3개까지는 겹치는데 4개까지는 겹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하기 전후에 모두 공집합이다. 그래서 현행 상태 또는 현행 정책 또는 뭐 현행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현행법은 바꿀 수가 없다. 왜냐? 이 현행법은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현행법을 움직이려고 하면 거부권 행사자들 중에서 어느 한 거부권 행사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 현행법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B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A는 현 상황이 중액 안에 있는 경우인데 이제는 현 상황이 중액 바깥에 있는 경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만 가지고 현행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A, B, C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은 중액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중액인데 지금은 여러분 D는 생각하지 말고 3명만 생각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A와 B와 C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면서 이 현행법을 통과하는 원을 세 원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B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행법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이죠. 큰 원. 이 원이고 또 A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행법을 통과하는 원은 이 원이죠. 그리고 또 C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현행법을 통과하는 원은 이제 이 원이죠.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승리집합에 있는 어떤 한 대안을 제안을 하면 A, B, C 모두 그 대안에 찬성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법안을 뭐 A가 됐건 아니면 B가 됐건 C가 됐건 이 제안을 발의를 하면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현행법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 현행법과 M과의 거리를 비교하면 M이 현행법보다 훨씬 더 가깝죠. B 역시도 M하고 현행법과의 거리를 비교하면 M이 더 가깝고 C도 마찬가지죠. C하고 M하고 거리하고 현행법과 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M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 A, B, C 모두 만장일치로 SQ를 폐기하고 현행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데 찬성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세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행법보다 더 좋아하는 법안들이 이 법안들인데 이와 같은 영역에서 어떤 법안이 채택될 건가는 누가 의제 설정자 먼저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의제 설정자 그 법안에 대해서 다른 거부권 행사자들이 수정을 가지 못하고 받을 것인지 말 건지 그 결정만 하면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거부권 행사자가 의제 설정자가 돼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만약에 A가 의제 설정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A가 의제 설정자라고 하면 A가 먼저 법안을 발의를 해요. 그러면 다른 거부권 행사자들은 이 A의 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지 못하고 A의 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디에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이 승리집합 내부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모든 법안은 A, B, C가 모두 찬성하니까 일단은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겠죠. 그 중에서 A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기에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현행법보다 A가 발의한 법안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A 안에 찬성하죠. 그 다음 C 역시 현행법보다는 SQ A가 발의한 이 법안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C도 이를 찬성하죠. 그러니까 누가 의제 설정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법을 바꿀 때 누구에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진가가 달라질 수 있죠. A가 의제 설정자면 A에게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A는 어떤 법안을 발의하냐면 다른 거부권 행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다른 거부권 행사자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달리 얘기하면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법안들 중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안을 의제 설정자는 발의해서 그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제 설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승리집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승리집합에 있는 모든 법안들은 현행법을 이기는데 현행법에 승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법안이 과연 발의돼서 현행법을 이길 것인가? 그거는 의제 설정자와 가까운 법안. 승리집합 내부에 있으면서 의제 설정자와 가장 가까운 법안이 채택되겠죠. 자, 이제 기존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 정당들이 어떤 식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행법이 중에 바깥에 있는 경우에 이 법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거부권 행사자가 이제 추가되었어요. 근데 어떤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냐면 아까 A의 1과 같이 A의 1에서 중액 안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 경우를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B-1 이 경우에도 중액 안에 그러니까 급진적인 새 거부권 행사자들 사이에 온건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입법 효율성, 입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이제는 이제 4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액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중액의 크기는 병합 규칙에 의해서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만들어 놓은 중액 내부에 추가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는 기존의 중액에 병합된다고 얘기했었죠. 규칙. 그래서 이 중액의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대로 중액의 크기는 불변. 승리집합도 이제는 4개의 원이 겹치는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승리집합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나뭇잎 사기. 그러니까 승리집합도 승리집합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중액에도 영향을 못 미쳐서 현행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지금 분석을 하기 전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를 추가하면 우리가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걸로 예측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을 경우에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을 도입해서 이제 그 사람도 동의를 할 때만 의사결정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현행 상태를 바꾸기 어려운 정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죠. 현행 상태를 바꾸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분석을 봤을 때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한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또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면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죠. A1, A2, B1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다고 해도 의사결정,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제 근데 A1, B1, A2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중액이 중액 안에 현행법이 포함된 경우 또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기존 거부권 행사자보다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이 만든 중액 안에 있거나 또는 중액 바깥에 있지만 현행법이 이전에 어떤 직관적인 사고 그다음에 어떤 그냥 상식선상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얼마나 엄밀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자, 그 다음을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B니까 현생학이 중핵 바깥에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중핵 바깥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현 상황이 중핵 바깥에 있는 경우는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행법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A, B, C인데 현행법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A, B, C는 이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영역이 이 영역이라고 얘기했었죠. 3명만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데 중핵 바깥에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중핵 바깥에 추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추가되냐면 현행 상태와 가까운 현 정책과 가까운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 경우. D 같은 경우 현행 상태와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D가 추가되는데 급진적인 거부권 행사자 그러니까 A, B, C에 비해서 훨씬 더 우측에 있는 그런 급진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핵의 크기는 증가. 이제는 까다로운 사람은 이 선명한 입장을 가진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까지도 동의를 이 사람의 동의까지도 이제 구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중핵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삼각형의 사각형으로. 그리고 승리집합은 기존의 승리집합은 이렇게 큰 나뭇잎이었죠. 큰 나뭇잎이었는데 이제는 D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은 3명의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이고 이제는 D도 D의 비차별 곡선도 겹쳐야 되니까 지금은 이 조그만한 잎사귀가 굉장히 잎사귀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조그만 영역에 있는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 이 법안들만 이 현행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집합이처럼 쪼그라들었죠. 새로운 승리집합.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존 승리집합. 승리집합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중획도 커지고 승리집합도 쪼그라들고.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현행 상태와 가까운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될 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선호하는 그 승리집합은 이거였죠. 그러면 만약에 A가 자신과 가까운 쪽으로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승리집합은 이거였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찬성을 해서 A안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지금은 D라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D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D는 현행 상태를 A안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이 거리를 보면 D와 현행 상태와의 거리는 이거죠. 이건데 A가 좋아하는 안과 D하고의 거리는 이거죠. 이 거리, 이거. 이 둘을 비교하면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 현행 상태가 더 가깝기 때문에 A안에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D를 이제는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마음대로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여기에 있는 법안을 제안해서는 D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D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영역, 이 작은 승리집합에 있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만 D를 만족시킬 수 있고 현행법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의 변화 가능성은 줄어든다. 승리 집합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 생산성, 입법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A1, A2, B1에서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추가가 입법 생산성에 영향을 못 미쳤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상식 또는 우리의 직관이 예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면 입법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경우에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직관과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죠. 이 세 경우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B니까 현 상황이 중핵 바깥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C의 승리 집합이 겹치는 영역이 이제 이 나뭇잎. 이전에 그림에서는 꽤 크게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작게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은 더 큰 원,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원, D라는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죠. 이게 여기 이 그림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나뭇잎이 작게 보이는 거죠. 이전의 그림에서는 지금 이 나뭇잎에 해당되는 게 이 승리 집합, 3명의 거부권 행사자의 승리 집합이죠. 이전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됐죠. 이렇게. 예, 지금 이 나뭇잎하고 이 나뭇잎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D라는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면서 큰 비차별 곡선을 그리다 보니 이렇게 작게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중핵 밖에 새로운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 정책과 멀리 있는 급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행법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런 이제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핵의 크기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부권 행사자들이 만든 중핵은 이 삼각형인데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이 추가되면 새로운 중핵은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하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승리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승리 집합은 아까도 보여줬듯이 이거였죠. 3명이 만든 승리 집합은. 근데 지금 4명이 만든 승리 집합은 이제 4개의 원이 겹쳐야 되니까 이 큰 원까지도 겹쳐야 되는 거죠. 이 큰 원. 그러면 여전히 이 승리 집합은 기존 3명이 만든 승리 집합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 집합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역시 변치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4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4개 중에서 3개가 영향을 못 미치죠. 거부권 행사자의 추가가 입법 생산성 또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못 미치고 하나만 영향을 미쳤었죠. 이 경우만.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이 보여준 분석 결과 함의는 뭐냐면 거부권 행사자를 추가한다고 해서 항상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어떤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현행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자의 추가가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항상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특정한 사례, 특정한 경우에만 더 어렵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죠. 그 입법 생산성이 더 감소하는 건 아니죠.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정책이 중액 안에 있을 때는 정책 변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A1하고 A2의 경우, 현 정책이 중액 바깥에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하나는 이제 온건한 거부권 행사자의 추가는 기존 거부권 행사자들이 만든 중액의 병합됨으로 흡수됨으로 중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승리 집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현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제 B1의 경우 급진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의 추가는 이제 급진적인 거부권 행사자가 현 정책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 현 정책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현 정책에 가까운 경우에는 현 정책 수정이 어려워지고 현 정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부권 행사자가 추가되면 현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거부권 행사자의 수의 증가는 항상 현 정책의 수정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니고 현 정책 수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미 설명한 의제 설정 권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의제 설정권이란 건 뭐냐면 이미 얘기했지만 take it or leave it proposal 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상대가 수정을 가하지 못하고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흥정할 때는 take it or leave it 그런 흥정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여러분이 사과 한 봉지를 살 때 먼저 시장 상인이 이제 시장 상인이 가격을 제안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한 봉지에 10,000원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바로 먼저 오퍼를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그 가격을 보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시장 상인이 의제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가격에 흥정을 하는 거죠. 10,000원이라고 그 사람이 가격을 제안을 했으나 10,000원 너무 비싸요. 뭐 9,000원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장 상인의 오퍼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 상인은 여러분이 제안한 새로운 가격 9,000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장 상인은 여러분의 오퍼에 또 수정을 가하죠. 9,000원에 못 팝니다. 9,800원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가격을 오퍼하면 또 여러분은 또 그 가격에 대해서 또 새로 수정을 가하죠. 9,800원이 너무 비싸고 내가 지금 9,200원밖에 없으니까 9,200원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가격 조정을 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가격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의제 설정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처럼 우리가 바게닝을 할 때 바게닝의 규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바게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take it or leave it 프로포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게닝의 규칙을 정해 놓으면 먼저 오퍼를 하는 그런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거래 당사자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통령제와 의회제, 그러니까 정부 형태도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take it or leave it 프로포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누가 take it or leave it 프로포설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 게 바로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차이점이에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 모두 어느 한 기관이 take it or leave it 프로포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상대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기관이 take it or leave it 프로포설을 제안을 하면 상대는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없고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제와 의회제에서는 이런 바게닝 규칙의 차이가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의제설정권을 가져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의제설정권을 갖고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의제설정권을 가져요.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먼저 법안을 발의했을 때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가 의회의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없고 의회의 법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흥정을 할 수 없어요. 행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회가 먼저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한테 넘기면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서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공포 또는 거부권. 그러니까 공포는 의회의 법안을 take it 하는 것이죠. 거부권은 leave it. 받지 않고 난 안 받을 거야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와는 달리 의회가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의회가 권한이 강해요. 그리고 의회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이 의회제니까 의회가 더 권한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법안을 만들면 의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안에 대해서 의회가 수정을 가할 수 없고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take it or leave it 이 결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과는 정반대예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의제설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과 더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고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의제설정권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과 더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했죠. 반대예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권한이 강하고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권한이 강해요.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대통령제와 의회제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X가 이제 행정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가 입법부. 그 다음에 이게 현행법. 현행법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법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두 거부권 행사자,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동의할 때만 이제 최종적으로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 즉 승리집합을 찾아야겠죠. 이 승리집합은 이 영역이죠. 그렇죠? 그럼 입법부가 먼저 법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에게 take it or leave it 결정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입법부의 입장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어요? 비안을 발의하겠죠. 왜냐하면 비안을 발의했을 때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하고 그 비안하고 거리를 놓고 보면 그 비안은 어떤 법안이냐면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법안이죠. 승리집합 내부에 있으면서 입법부하고 가장 가까운 법안. 그러면 현행 상태와 거리, 현행법과의 거리하고 새로운 대안과의 거리를 따져놓고 보면 이 안은 승리집합 내부에 있고 현행법은 승리집합 이 변두리 이 선 상에 있기 때문에 이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이 안이 더 가깝죠. 행정부와. 그러니까 행정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입법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안이면서 승리집합 내부에 있는 법안을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예측을 하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럼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보다는 이 안이 새로운 안이 입법부 안이 자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그 입법부가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가까운 법안이 채택되는 것이죠. 반면에 의회제에서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승리집합 중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안을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법안이 되겠죠. 여기에 승리집합 내부에 있으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법안, 이 안. 그러면 입법부는 현행법과 행정부안을 비교했을 때 행정부안이 현행법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이 안에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의회제에서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와 더 가까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에 더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죠. 의회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에 더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거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여지지 않는 곳, 숨은 곳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피상적인 곳에 존재하지 않는 숨어져 있는 곳에 존재하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거부권 행사자 이론은 이제 이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제설정권은 뭐냐? 의제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부권 행사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법안을 채택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의제설정자고 의회제에서는 행정부가 의제설정자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제에서는 행정부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유리하고 의회제에서는 정부가 유리하니 그럼 대통령제에서는 어차피 의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의회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그리고 어떤 정당의 대통령이 당선되는가가 중요하느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의회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공화당 하원 색깔 빨간색이 보기 싫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을 때, 그러니까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일 경우에 이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조금 전에 이론에 의하면 입법부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경우에 공화당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공화당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는가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입법 결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당 출신이 당선되는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어떤 당 출신인가가 입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공화당 하원의 비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이제 원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비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출신일 경우에 공화당 출신이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보다는 이 공화당 입장하고 더 가까이 있죠. 이렇게 거리를 보면 민주당은 더 좌파니까 더 왼쪽에 있고 공화당 대통령보다는 그래서 먼저 공화당 대통령의 비차별 곡선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거부권 행사자의 비차별 곡선이 겹치는 영역은 이게 되겠죠. 이 영역에서 이 공화당 하원과 가장 가까운 법안을 이 입법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입법부가 대통령에게 제출하겠죠. 그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죠. 공화당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하원 법안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하원의 비차별 곡선과 겹치는 영역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 ip사기에서 이 하원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는 이 법안을 하원은 제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하원과 더 가까운 법안이 더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공화당과 더 유리한 법안이 더 만들어지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이보다는 더 멀리 있는 물론 하원의 입장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입장과 민주당 대통령 입장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물론 미국에서는 대통령 법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 입법부만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행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같이 만약에 대통령 또는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하원이 대통령 법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겠죠.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모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민주당 대통령일 경우에 승리 집합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큰 잎사귀는 공화당 대통령일 경우에 승리 집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화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와 상관없이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해서 입법부에 제출한다면 여기에 있는 법안을 제출하겠죠. 물론 이건 이제 가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해서 하원이 수정을 가할 수 없게 한 그런 국가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하지만 국회가 행정부 법안에 수정을 가하지 못하고 그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거수기의 역할만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는 행정부 법안에 수정을 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냐면 행정부가 한국은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입법부에게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국회는 이 예산 편성권을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이 불가해요. 하고 오로지 축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발의한 예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축소는 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예산을 수정하거나 또는 예산액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한 행정부가 의제 설정 권한, 부분적인 의제 설정 권한이죠. 의제 설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축소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인 의제 설정권이죠. 아예 손을 못 대고 수정 자체를 못하고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 예산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만 할 수 있다면 예산에 대해서 행정부가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부는 그래도 축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의제설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는 예산 편성권 외에 일반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행정부 법안을 국회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한국의 행정부가 의제 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의제 설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국회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다수결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질 경우, 그러니까 과반수를 확보했을 경우, 플러스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는 경우. 장악. 이 세 조건이 충족이 되면 행정부 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수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기면 여당은 감히 대통령 뜻을 거슬러서 행정부 안에 수정을 가할 수 없죠.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다수 여당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죠.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죠.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 다수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회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 그런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이 또 다수 여당을 차지한 경우가 있었죠. 그럴 경우에는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실질적인 의제설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수고 많았어요.